저희가 민주당 상황 짚고 넘어가면 지금 보면은 호남, 그러니까 전체 당 그 권리당원의 3분의 1 차지하는 민주당 텃밭 여기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선을 굳건했다. 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예.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? 이번 지난 주말에 있었던 호남 경선. 사실 그 호남 네. 경선 전까지만 해도 전체 한 28% 정도밖에 유권자 수로 따지면은 28%밖에 되지 않았거든요. 그렇죠. 이 호남이 상당히 많은 가장 많은 권리당원이 갖고 있는 곳이라서 대단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순위 변동이 많이 있었죠. 특히 뭐 최고위원 후보들. 최고위원들은 네. 예,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뭐 대세론이 그대로 이제 유지된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그 보수 언론을 보면 참 보면 그 논조가 시시각각 바뀌는 거 보면은 참 보면 아니 그 90% 넘을 때에는 뭐 일극 체제다, 다양성이 실종됐다, 이렇게 비판하더니 아니 지금도 뭐 보면 뭐 86%인가 이렇잖아요. 네. 그것도 얼마나 높은 수치입니까? 그랬더니 뭐 호남의 호남에서 경고를 내렸다.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또 바로 바꿔가지고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호남 민심이 경고를 올렸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일기 체제가 있다라면 이번 당선이 되면 이기 체제에서는 일기 체제보다 좀 더 새로운 그 다양한 그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.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차기 대권 그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그런 그 미래 비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먹사니즘이라는 걸 가지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된 이기 지도부에서 이제 더 그런 구체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필요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호남에서 뭐 이렇게 경고를 했다 이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우리 호남의 민심이 그 보수 언론에서 일극 체제니 뭐 공산당이니 이런 비판들을 약간 비켜나가게끔 전략적으로 한 86% 정도로 하지 않았나.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. 저희가 이제 지난 총선 때 지민 비조라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, 뭐 비례는 조국혁신당 뭐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. 그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제 조만간 우리가 10월 달에 그 지자체장 재보궐선거가 있어요. 당장. 10월에. 예, 그때 보면 호남에도 있거든요, 지역구. 제가 그 공관위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보궐선거 4군데가 지금 확정이 됐거든요. 추가로 한 2군데 더 나올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때 거기 호남에도 보궐선거 지역구가 있거든요. 그 2군데가 있어요. 그런 거기에서 혹시라도 이제 그 조국혁신당이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대비들은 좀 더 해야 되는 그 측면은 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뭐 이렇게 경고를 울렸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. 왜냐하면 지난 그 2017년도 대선 때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지지율이 60%였거든요. 그걸 뛰어넘는 지금 모습이다. 86% 그러는데요. 뭐.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90%에서 80%대가 됐다고 해서 이게 뭐 경고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침소봉대하고 이 본질을 못 보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당신 민심이 호남에서 그대로 유지된 거죠. 그리고 사실 90% 넘는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그 정상적이진 않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뭐 방송 여기서 오마이 TV에서 한 것 같은데 몇 프로 정도 예상하냐 그래서 제가 85에서 90 사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했었거든요. 그 사실은 원래 3명 정도 나오면 20-30%는 이렇게 가져가잖아요. 통상. 그렇죠. 그게 뭐 기본적인 모습인데 지금도 상당히 높은 수치죠. 우리 그래요? 당원들하고 그 지지자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이고 지켜야 된다는 건 명확한 겁니다. 그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또 전남, 전북에서 민영배, 한준호 두 후보가 정말 선전했습니다. 호남의 아들. 그래서 누적 득표율도 보면은 순위가 좀 바뀌고 막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예상을 하셨죠? 어떻습니까? 한준호는 전주 출신이잖아요. 전북에서 또 전주 출신 지지를 많이 받았고 이제 압도적으로 1등을 했고 민영배 의원도 7위를 달리다가 광주 전남에서 이제 완전히 뭐 뒤집는 모습이죠. 이 정도면은 5등으로 치고 올라왔죠. 완전히 뒤집는 모습이고 이게 지속적인 좀 봐야겠지만은 호남 정치 위기론 이것 때문에 힘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때 지난
전당대회 때 이제 제가 그 비대위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그 룰도 뭐 개정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저도 제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 자리도 있었고 네. 그 최고위원 선거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를 좀 지켜봤었는데 호남 출신 의원들이 출마하면 항상 그 성적이 저조했었어요. 그 저기 20년, 21년, 22년 연달아서 한병도, 서삼석, 송갑석 이 세 분이 나왔었거든요. 세 분 다 떨어졌었잖아요. 그렇네요. 그것도 참 눈여겨볼 부분이네요. 희한하더라고요. 예. 예. 그래서 결국은 호남의 민심이 항상 늘 그랬잖아요.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 대통령 본선에 나가서 이길 사람들을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게 호남 우리 민주당의 거의 뭐 그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. 그렇죠. 호남 그쪽에서 그런 민심들이 지금 작동한 거 아니냐라는 걸 하는데 이번에는 호남 출신 정치인이 좀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호남의 민심들이 지금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아요. 아하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40%? 네. 그 아직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하고 대전, 세종 이렇게 남았는데 맞아요.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수도권에서 어떻게 얼마큼 선전하느냐가 딸려 있는데 수도권에도 호남 출신 그 국민들이 많잖아요. 그럼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메시지랑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. 민영배 후보하고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. 예. 예. 그래요. 그러니까 민영배, 한준호 두 후보가 지금 뭐 선전해가지고 올라와 있지만 수도권에서 어떻게 되지? 그게 뭐 진짜 싸움이다. 예.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면은. 예. 1위부터 8위까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8위는 많이 좀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위부터 7위까지는 누가 될지 저는 모를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론조사 30%가 남아 있잖아요. 그렇네. 여론조사 30% 남아 있고 그 3위부터 7위까지의 저 차이가 2% 아니에요, 다. 그래서 30%의 여론조사도 남아 있고 또 ARS 투표가 남아 있어요. ARS가 이틀 동안 저희가 18일이 전당대회잖아요. 16, 17일 날 ARS가 있다고. 그걸 또 생각 못했네요. 이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온라인 투표가 있지만 타발 다시 보내가지고 하는 ARS 투표가 또 남아 있거든요. 한 번 더.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게 투표율이 낮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끝까지 가봐야 되네요. ARS 들어가면 투표는 많이 올라가죠. 그래요. 20%대라고 하지만 국민의힘도 ARS 빼면 40%인가 그럴 거예요. 아마 투표율이. 전체가 46이었죠. 네, 45.8인가 뭐 46 정도 ARS가 있어서 그래요. 마지막에. 그래요. 이것도 한번 봐야 된다. 아직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알 수가 없다.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할 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계속 저거 오지만 ARS 때도 계속 집요하게 보내거든요. 안 할 수가 없어요. 막 특히 이제 전화 그런 데 익숙해서 이제 무음을 해놓은 사람들은 덜한데 맞아, 계속 와서 그거 안 하고 계속 소리 나게 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거 뭐 아유 내가 하고 말지 이러면서 해버린다. 그래요. 최고위원 선거 끝까지 봐야겠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호남에서 워낙 이제 요동쳤잖아요. 그리고 정말 지금 보니까 후보들이 정말 절박하게 열심히 뛰더라고.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. 이거 국회의원 선거보다 총선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. 어제도 불쑥 저희 지역에도 찾아오셨더라고요. 그래요? 후보께서. 참 흥미진진합니다. 이 모습. 사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지 않았습니까? 폭로 전당대회. 폭력 전당대회. 자폭 대회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것도 거기도 뭐 열기가 뜨겁긴 했지만은 그거가 다르게 뭔가 정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까요? 이 대의를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 이건 또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끝까지 저희 오마이 TV도 주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보면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개딸 비판을 계속 하더라고요. 이건 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? 개딸에 대해 일극 체제 비판하면서 당내 민주주의 얘기도 다양성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있을 수 있다고 봐요. 그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현재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처해 있는 시대 상황
그 우리가 추구해 나가려는 그 방향, 네. 목표 이런 게 있잖아요. 이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실 개딸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되게 부정적인 이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. 그러게요. 근데 그거는 그 정확히 얘기하면 적극적 열렬 당원들인 거잖아요.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보면 그 2대8이라고 논리를 이게 2대8 논리가 있잖아요. 20%가 열심히 하고 80% 그냥 그 따라와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? 그 20% 해당하는 적극적인 그 활동층의 당원들이신 거죠. 정확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사실 견인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분들의 그런 폭발적인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대선을 치르는 거예요. 사실은. 그래서 그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 언어라든지 폭력이나 이런 그 일탈행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면 안 되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내는 것, 그 다양성의 차원에서 그거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생명력이 다양성이라고 하고 있잖아요.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의 이런 현상들이 네. 이제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수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순기능을 더 확장시키고 역기능은 좀 최소화시키는 거를 고민해야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. 네. 그리고 김두관 그 후보께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전에도 늘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같은 결로 당내에서도 의견을 냈던 분이시잖아요. 그래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우려 지점을 얘기했다고 저는 보고 오히려 당이 더 그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건전한 비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은데 네. 뭐 혁신회의에 대한 비판도 뭐 하나에 비유하고 막 그런 것들은 도가 좀 지나친 측면이 있으시더라고요. 거기에 대해서 뭐 혁신회 쪽에서도 반박을 했던데 어쨌든 뭐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이게 있겠네요. 뭐 보면 선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. 네. 경선이 되면 뭐 당선되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. 네. 지금 상황이 워낙 차이가 나는데도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. 선거다라는 특수성을 또 봐야 된다. 그리고 또 하여튼 선거라는 것이 경선이 되고 이렇게 경쟁이 되다 보면 네. 뭐 그냥 뭐 그것이 그 보수 매체라든지 뭐 그 여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거기서 내주면서 그런 당원들의 판단을 받는 것도 네.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과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투표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요. 또 이제 당원들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테니까요. 현명하게 판단하실 겁니다. 예, 봐야 되고.